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 7월 20일, 토요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죠? 장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죠?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이 맞아본 것 같아요. 맷집이 세졌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느니 해요. 또 기다리면 그죠? 다 올라간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항상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봐야 된다. 그런 주의입니다. 원래는 그죠?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이어받으면 그 해리스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바이든이 완주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리스에서 바로 해리스는 폐기, 트럼프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시 공부 대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트럼프도 수락연설을 했죠. 공화당 대선 주자로 수락연설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죠. 내가 만일 당선이 된다 하면 취임 첫날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전기차 의무 명령을 끝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전기차 입장에서는. 그래 보면 그죠. 관세, 여러 가지 관세,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관세 10% 인상하고 중국은 60% 인상하고 중국 자동차는 200%, 250% 관세를 올릴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은 만일 그래 되면요, 그죠? 우리가 그 현대차, 기아차가 북미 지역에서 영업이익을 한 40% 정도 올린다. 한 그 정도로 제가 보고서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관세를 10%만 부과를 시켜도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겠죠. 그래 되면 많이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은 그죠?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IRA 그죠? IRA 보조금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통 분모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한 모든 정책을 트럼프는 다 부정해요. 다 바꿀 거야. 그런데 딱 하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는 중국 때려잡는 거. 그거는 같아요. 오히려 바이든이 한 거에다가 한 번 더 엎어서 내가 더 그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그죠? 뜬금없이 대만을 지금 공격하죠. 대만. 기자가 질문했어요.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지켜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반도체를 100% 가져간 나라다, 대만은. 근데 우리가 왜 지켜줘?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켜줄 수는 있다. 충분히 사례만 한다면, 이런 단서를 또 붙였죠. 그러면서 뭐랬어요? TSMC 같은, 그죠? 그런 회사에 우리가 왜 보조금까지 주가면서 해야 되느냐. TSMC는 우리나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 지어서 그 돈을 대만으로 다 가져갈 것인데 아주 부정하게 했죠. 그러면서 TSMC가 대만으로 가라. 갔으면 좋겠다. 좀 어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결국은 대만이나 중국이나 트럼프가 보는 입장은 똑같은 중국이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그 회사들이 다 얻어 터져요. TSMC를 공격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따지고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TSMC나 트럼프가 보는 입장에서 같은 시각 아니야? 그러니까 와 떨어지죠. 외인들도 주춤하고 이거 트럼프 리스크 커지는 거 아니야? 일단은 팔고 보자 해가 좀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흔들흔들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결국은 뭐냐? 불확실성. 그죠? 불확실성이 무섭다. 예전에도요, 트럼프 시절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동학개미들은 그런 시절을 경험을 못 했겠죠. 트럼프 시절이, 그죠? 일기 때도 보면 트럼프는 뭐죠? 그 트위터. 끝없이 트위터로 글을 쓰고, 그죠? 무슨 보좌관이나 백악관 대변인이 누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절차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생각나면 트위터에다가 바라바라 글을 올려버려요. 또 생각나면 무조건 말을 내뱉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주식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진짜 그런 식이었어요. 저도 그 트럼프 시절에 그 기록해둔 메모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거기에 가장 많은 글이 트럼프 입. 오늘은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주식이 폭락했다. 오늘은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주식시장에 테마가 됐다. 오늘은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온통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실제 실천을 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실천을 안 하죠. 그냥 공포 정치. 그런 부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러면 지금이라고 달라질까? 그죠? 어떻게 될까?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일기 때는, 그죠?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는 2년 연임제잖아요. 4년 2번 연임제. 한 번 해먹었어요. 이번에 당선되면 이젠 끝이에요. 미국의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영원히 못해요. 그러면 한 번 했을 때는 다음 하기 위한 욕심이라는 게 있지만 이번에 당선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목표가 없다, 욕심이 없다, 다음이 없다는 건 뭐죠? 오히려 평안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봐야 되는 거죠. 1기 때 그랬으니까 2기 때도 똑같이 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대응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 이것도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트럼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이제 체크, 분석해 나가야 되겠죠.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한 말은 파월한테 경고를 했죠. 파월한테. 그죠? 뭐라고? 11월 달까지 금리 인하 하지 마라. 경고한다. 하지 마라. 그 말은 미 연준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지 마라. 이런 협박이겠죠. 파월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바이든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그런 걸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그죠? 경고를 했어요. 그럼 파월이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이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벌써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죠. 대부분이 미국. 미국이라는 그 다우 나스닥은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로 기정사실화를 만들어 두고 끝없이 올랐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11월 달까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줬어요. 그러면 미국의 다우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죠? 9월 달에 된다는 전제하에서 반영을 시켰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 그진 점점 트럼프가 강세로 가니까 안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기술적 여기서 빠지고 다시 반등 나오고 아름다운 조정 어쩌고 진짜 아름다운 조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요. 만일 미국에서 그죠? 트럼프의 성향을 주장을 하는 것을 그동안 쭉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11월 달까지 금리 인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나는 지금 엔저를 굉장히 싫어한다. 엔저가 조작적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 한마디 했어요. 엔화가 끝없이 약세를 띠죠. 물론 그죠? 일본에서 그죠? 인위적으로 막 조작을 해가지고 약세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일본에서 결코 득될 건 없어요.
득될 건 없는데, 그죠? 예를 들면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엔화가 약세가 되면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봉이 깎이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하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엔화가 하락세, 계속 약세로 가면 일본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생각 안 하고 트럼프가 대놓고 엔화 약세 용인 못해 한마디를 던져요. 왜? 수출로만 놓고 보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하다는 거죠.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고 일본한테 금리 인상해라 해버리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일본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내기 시작하면, 그죠? 문제가 커져요. 왜? 엔캐리 자금의 이동. 이것들이 전 세계에 또 새로운 매물을 만들어내요. 가장, 그죠? 타격받은 게 많이 올란 시장이죠. 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또 엔캐리 자금들이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 많이 막 팔고 일본으로 이동해 가서 돈 갚으러 간다. 엔캐리 자금이 매도세로 돌변을 한다. 그러면 다우나스닥은 또 급락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죠? 1기 때는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약달러를 선호했어요. 약달러를 선호해서 그의 주장대로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많은 게 바뀌었어요. 왜? 첫째는요, 1기 때는 그냥 독자적인 상황 판단 생각을 많이 적용했는데 이번에 틀리죠. 왜? 1기 때는요, 월가하고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왜? 금융시장을 막 개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말로.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측 불가능이다. 대응 불가능이다. 짜증난다. 온갖 악담을 퍼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2기, 지금 트럼프 사단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뜬금없이, 그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합류를 해요. 제이미 다이먼, 누구죠? 월가의 황제라 불리죠. JP 모건 회장. 이 사람이 트럼프에 합류를 해요. 1기 때는 왼수지간이었는데. 트럼프 사단에서 정중히 모셔온 거죠. 많은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 되면 이제는 최소한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게,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제이미 다이먼의 이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워낙 건물이니까. 그러면 이 제이미 다이먼이 어떤 금리 정책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근데 최근까지도 제이미 다이먼 이 회장은, 그죠?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높다. 위험하다. 지금도 계속 고금리 강달러를 유지해야 될 시기다.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 되면 트럼프가 11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하지 마라 경고, 또 제이미 다이먼 합류했을 때 이 사람의 그동안 발언, 성향 이래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점점 늦어질 수도 있다. 실제 9월 달 패스, 11월 달 이후로 보자. 아니면 내년에 보자. 이런 기조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꿈과 희망이 사라져요. 금리 인하만 쳐다보는 그게 나빠지는 거예요. 급락할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의 빅테크겠죠. 왜? 많이 올랐으니까. 이미 선반영된 게 꺾여지니까. 그래서 이런 변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중국을 죽이는 데는, 그죠?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아. 그리고 1기 때 트럼프가 무지막지하게, 그죠? 관세 배팅을 쳤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중국은 살아있다. 내가 4년 공격하고 바이든이 4년 공격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다. 중국을 정말 잘 아는 거는요,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요, 1기 때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책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손자병법. 그만큼 손자병법을 즐겨보고 많이 안다는 거죠. 손자병법을 즐겨보고 많이 안다는 거는
중국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대표적인 백인 우월주의죠. 한때는 막 KKK 아니냐 말도 있었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하사상. 그죠? 본능이죠. 중하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다. 뻗어나가는 거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다 오랑캐다.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와 중화사상. 이게 똑같은 생각이죠. 두 개가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성향은, 그죠? 극과 극은 붙지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죠. 그 문제가 발생되는데 중국이 기축통화에 도전을 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겠다. 그죠? 그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8년 동안 갈갔는데도 안 죽었다. 그러면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입각해서 뭔가 생각을 한다면 작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전을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그죠? 이의제의. 오랑캐는 오랑캐를 물려쳐라. 여러 가지 전략이 막 나올 거라 보죠. 그러면 한편에서는 군사적으로 압박, 또 한편으로는 그죠? 손발을 다 자르고 거기에다가 금융 정책을 이용해서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 기조를 더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기 직전인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서 버리면 다시 호흡기 달고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가 흔들리면 중국만 죽냐? 아시아 모든 국가들한테도 그죠?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제2의 IMF나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월가에서는 그죠? 그 다른 나라들의 뭐 IMF로 빠지고 대혼란이 월가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기업을 똥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빠른 신호는 환율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엔화뿐 아니라 그죠? 원화나 이런 어떤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의 움직임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회와 또 어찌 보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거는요. 트럼프가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거는 희망을 준 거는 딱 한마디 있어요. TSMC를 갈구고 대만은 똑같은 중국이다. TSMC 대만으로 떠나라. 미국을 떠나라.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똑같은 위치니까 똑같은 대접을 받을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마디 한 거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IRA하고 같죠. 결국 그 말은 삼성, 그죠? 하이닉스, 현대 이런 데서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 공장을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보조금이나 뭐 어떤 세금 면제 이런 것들 다 약속 줘버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 불안감인데 TSMC만 대만으로 돌아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팔아먹어라.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미국이 혼자서 자급자족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한 발 빼줬어요. 미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팔아라.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현대 이런 쪽에는 면죄부를 줬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면죄부. 그러면 또 한편 생각하면 대만 TSMC를 갈구고 괴롭힌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어떤 장이 열린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이런 관점. 그래서 꼭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봐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항상 정치라는 거, 세상을 바꾸는 거, 모든 것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트럼프 사단에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인물은 딱 3명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JP 모건 회장,
그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의 행보. 그리고 두 번째는 깜짝 스타를 할 수 있죠. 그 J.D. 벤스, J.D. 벤스 부통령으로 지명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찌 보면 향후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한 향후 어떤 특별한 이벤트, 그죠? 그런 것 없으면 J.D. 벤스 이 사람을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J.D. 벤스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과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뭐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랑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미국이 움직이는 실질적인 모든 것은 제갈공명처럼 J.D. 벤스 손에서 나오지 않을까. J.D. 벤스는 그죠. J.D. 약어는 이제 제임스 데이비드. 그래서 그냥 J.D. 벤스. 이 사람은 1984년생. 나이로 따져보면 39세죠. 그 보면 그 영화, 그 미국의 영화 배우 그 뭐죠? 그 디카프리인가? 그 사람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나이 든 모습. 근데 나이가 39세인데, 그죠?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어린 나이를 감추기 위해서 면도를 해요. 그 수염을 길렀어요. 많이. 이번에요. 그 부통령 후보로 몇 사람이 쭉 지명 후보로 쭉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J.D. 벤스니까 이 사람은 뭐지? 나이도 되게 어린데.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트럼프를 아는 사람들은 그죠? 트럼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트럼프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 항상 그냥 약간 젠틀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죠. 항상 깨끗해요. 수염도 항상 면도를 하고 항상 그죠? 머리, 헤어스타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깔끔한 백인 이미지. 이게 트럼프가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수염이 많은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파트너를 이래 장관이나 누구를 임명할 때 후보들이 몇 명 있으면 대충 답이 나왔어요. 웬만한 사람 다 맞췄어요. 외모를 딱 보고 수염 있는 사람 무조건 탈락시키면 돼요. 그 집 맞았거든요. 심지어는 그죠 도널드 트럼프 그 주니어 그 장남 아들도 수염을 막 길러 다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낮 그래요. 너 면도해라. 근데 아들은 끝까지 안 하고 버티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통령 선정할 때 J.D. 벤스는 안 될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됐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39세인데 이건 뭐지? 이 사람이 대체 뭐 한 사람이지? 그래서 집중적으로 막 조사를 좀 해봤었거든요. 이 J.D. 벤스는 이 조사를 해보면요. 의외로 트럼프가 정말 잘 뽑았다. 내 오른팔, 왼팔 이렇게 뽑으면 자기의 약점을 그죠?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두 번째 출마해서 바이든한테 졌어요. 왜 졌는지 정말 많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역시 손자병법을 많이 공부를 한 전문가 같아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정말 준비를 많이 한 카드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웬만큼 예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J.D. 벤스, 이 부통령 후보는 대체 왜 의문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트럼프가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J.D. 벤스라는 사람은 그죠? 이거 미국에 보면 그 오하이오주, 그러니까 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 그러니까 우리 보면 변두리 시골 진짜 약간 그죠? 옛날에 뭐 몰락한 뭐 공단 뭐 이걸 봐야 되나? 약간 그 정도 식이에요. 그리고 2023년 3월에 그 상원 의원으로 입성을 했는데 그 전에는요. 트럼프한테 되게 반감이 많았어요. 물론 나이도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한테 대놓고 히틀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막 악담을 퍼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죠? 대시 판단을 빨리 했는지 바로 트럼프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트럼프의 어떤 신복처럼 돌변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통령이 된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난 어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트럼프하고한테 지금 딱 하나 빗나가는 거는 면도를 안 하는 거, 시험을 득수하게 해주는 거. 근데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30대의 젊은 친구가 정치를 한다 하면 사람들 깔잡아 볼 수 있잖아요. 얕잡아 보.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 수염을 기르고 고집한다. 이래 어떤 보는 것 같아요. J.D. 벤스가 유명해진 거는요. 책 때문에 자서전 같은. 그리고 어찌 보면 미국에는 어떤 미국인들이, 백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다 타고났어요. 우리로 따지보면 개천용 출신이죠. 뉴욕 타임즈에서 2016년에서 17년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로 지정한 책이 있어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어떤 책이 있어요. 이 책이 J.D. 벤스의 자서전 같은 책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보면요. 어떤 저학력, 저소득, 가진 게 없는 힘든 백인 청년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미국 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어떤 그런 스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2020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이 어떤 J.D. 벤스의 어떤 살아온 삶을 보면요. 어떤 그 러스트 벨트라 그러죠. 그 오하이오 주 이 부분을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이 공단이 미국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싼 임금을 쫓아서 여기에 있는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주를 해요. 이전. 중국으로 다 가버려요. 가버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러스트 벨트가 되는 거죠.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몰락한 공단으로서 남아있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J.D. 벤스는 자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서 점점 해서 나중에는 그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해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게 책으로 영화로 나오니까 엄청난 명성을 쌓은 거죠. 이 부분이 J.D. 벤스가 백인 어떤 사회에서 백인들의 우상처럼 된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고령이죠, 고령이고 이미지가 탁 굳어 있는데 J.D. 벤스를 데리고 오므로 해서 부통령을 시켜줌으로 해서 많은 트럼프의 약점이 한 방에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약한 지역, 지지 기반이 약한 이런 지역을 J.D. 벤스가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면 J.D. 벤스라는 이 인물이 오하이오주나 이런 러스트벨트를 구성하는 이 지역의 꿈과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통령이니까 그 표가 몰려올 가능성도 되게 많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그죠? 그 화석연료, 석유 아니면 방산 이런 게 공화당 쪽이고 민주당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이 대부분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진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부통령인 J.D. 벤스가 성공한 실리콘밸리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많은 그죠? 지지 기반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우호적인 표를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향이 J.D. 벤스가 어쩌냐면 어쨌든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니까 실리콘밸리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과 상대를 했어요. 물론 투자도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바라고 그랬겠죠. 그럼 스타트업이란 건 뭐죠? 꿈과 희망, 기술 하나로 대기업과 승부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안 되죠. 대부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로또 확률로 성공하지 대부분은 거대 기업의 자본가, 그죠? 그 인력, 모든 거에 비교 불가죠. 그러니까 성공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고.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커왔던 JD 벤츠 입장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빅테크를 굉장히 싫어요. 대기업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JD 벤츠는 우리가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이런 회사들을 싫어한다. 그래 볼 수도 있어요. 태생이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죠 얼마 전에 그 러셀 2000 미국의 중소기업 지수 러셀 2000의 반등이 온다. 그리고 우리도 중소형주가 뭔가 좀 빛을 볼 수 있을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렇게 저도 판단한 배경이요. 결국은 JD 벤츠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JD 벤츠가 모든 권력을 다 받아서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과거 이력 성향을 보니까 빅테크는 싫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많은 인맥과 벤처 캐피탈의 경험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미국을 이끌어 나갈 이 정책에서도 대기업 빅테크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줄 법안이나 모든 게 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 많다. 저는 이래 본 거죠. 거기다가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이 합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JD 벤츠의 생각과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의 운영 능력 이런 게 합쳐져서 아주 비싼 빅테크보다는 중소기업들 그동안 오랫동안 시세를 못 낸 바닥기업들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월가에서도 바닥에 비싼 거는 서학개미들한테 다 팔아먹고 바닥에 있는 러셀 2000 해당 종목들 사서 또 비싸게 끌어올리고 이게 더 돈이 된다. 이게 주식의 기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계산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보면 그죠? JD 벤츠는 나이가 그죠? 39세인 부통령 후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죠? 민주당에서는 해리스가 있어요. 그러면 해리스의 강점은 뭐죠? 해리스의 강점이란 것은 적당히 뭐 법무장관, 검찰, 총장 이런 것도 해서 강단도 있지만 또 의리도 있지만 가장 바이든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그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계 성공한 미국인의 이미지. 그래서 유색인종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 이게 해리스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JD 벤츠는 이 모든 거, 그러니까 해리스의 장점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JD 벤츠의 부인이, 그러니까 우샤 칠리쿠리 벤츠.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우샤 칠리쿠리 벤츠. 인도계거든요. 아버지가 보면 그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가난한 노동자의 딸이에요. 그런 인도에서 이민한 가난한 노동자의 딸이 JD 벤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림이 완벽하지 않나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JD 벤츠의 이 배우자가 인도에서 그죠 이민 온 사람의 딸이다. 그거는 해리스의 장점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상쇄되는 거죠. 그러면 해리스의 장점이 순식간에 무산돼 버린다. 너무 잘 맞는 스토리가 돼요. 이거 짠 거 아니야? 이거 구라 아니야? 싶을 만큼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JD 벤츠는 그죠? 그 해병대 복무한 이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지도자, 어떤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미국이라는 사회도 상원의원이 되면, 뭐 하원도 똑같지만 상원의원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개한 이력을 보면 재산이란 건 그죠. 땅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뭔가를 투자를 하면 변동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략 한 뭐 미니멈 얼마, 뭐 맥시멈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략 한 100억대 정도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금 관련된 ETF 상품도 많이 갖고 있어요.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몇 년 동안 금은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특이한 거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차면 한 1억 4천만 원 그 정도 되겠죠. 10만 달러니까. 그 정도 한 1억 4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뭐 1억 4천이니까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수혜주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강세하니까 비트코인이 막 강세를 띠죠. 그 배경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JD 벤스가 비트코인을 1억 4천원치 들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이런 시각이란 거죠. 그러니까 벌써 당선도 안 되고 부통령 그죠 지명받았다는 그 이후로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막 뉴스가 움직여요. 이게 금융이고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트럼프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JD 벤스를 열심히 연구하고 얘의 어떤 사고방식, 움직임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찾는 게 훨씬 그죠? 현명한 대응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래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국내 정신은 무조건 금투세죠. 금투세. 금투세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금투세 해결되고 그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조정을 받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코스닥에 싼 중소형주들이 그죠? 러셀 2000과 같이 또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추세로 돌변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시각으로도 한편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쟁이는 그죠? 항상 꿈을 꿔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무 근거 없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항상 그죠? 근거를 가지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그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오르겠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세상이 바뀌면 그 바뀐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열심히 조사를 하는 거죠. 제이미 다이먼의 행보를 앞으로는 추적을 할 것이고, JD 벤스를 계속 볼 것이고, 그죠? 또 한 명, 뭐, 약간, 그죠? 옵션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가 연계가 되니까 따로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4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